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1장 국가경제란 무엇인가, 거기를 살펴보는데요. 16페이지 거기 펼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 국민소득의 결정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서 보시죠. 자, 우리가 거시경제학은 국가경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서 aggregate라는 말을 썼습니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물동량이 튜브 속에서 흘러가는가, 그거를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 튜브 잘 기억해 주세요. 깔끔하게 심플한 튜브예요. 이 튜브가 사라졌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에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꼭 여기는 아니어도 됩니다. 생산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기업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가게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 기업이 생산 요소를 제공한 가게에 대한 대가로 요소 분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분배 국민소득, 이게 바로 삼면등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바로 앞에 삼면등가의 법칙이 나와 있죠. 자, 결국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확장시켜 가지고요, 2-3에 보시면 균형 국민소득의 결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 해가지고 균형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 지금 아이디어와 메커니즘은 우리가 살펴봤어요. 삼면등가의 법칙 가지고 살펴봤고요. 구체적으로 튜브 안에 흘러가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되는가를 디테일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밑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국가경제에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은 사전적으로 기업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에 지출은 소비, 투자, 그 지출을 다 붙이는 게 좋아요.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순수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물에 대한 총공급과 총수요가 어떻게 균형민소득을 달성하게 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총생산, 이게 바로 이제 총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공급과 총수요, 이게 이제 같아지는 상황에서 균형민소득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국가경제에서 생산물의 판매를 통해서 얻어진 국민소득은, 그쵸, 물건을 팔아가지고 국민소득 얻게 됩니다. 그것은 각각의 생산 요소의 공급자에게 소득으로 분배돼요. 그게 앞에서 뭐라 그랬죠? 분배 국민소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분배된 것은요, 다시 처분된다. 처분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분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심플하게 가게와 기업만 있고 정부는 없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어떻게 처분되는가라고 하면, 처분 거기에 보시면은요, 자, 그 소득 가운데 가게가 일부는 자기가 소비를 합니다. 소비하고 나머지 소비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저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와 해외 부분까지 만약에 고려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없는데 있다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은 소득 가운데 일부는 정부한테 세금을 갖다 바쳐야 돼. 그래서 이것도 처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소득을 처분 관점에서 보면요, 그걸 이제 공급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소비를 한다거나, 자, 거기 1번식에 나와 있죠. 자, 민간의 저축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하점자 쓴 겁니다. 더하기 텍스, 이렇게 처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소득을 번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소비하거나 소비하지 않고 남은 걸 저축한다거나 아니면 세금 내는 걸로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1번식을요, 처분 관점, 소득의 처분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립하는 거라서 이렇게 이꼴을 3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처분 말고요, 여기서 총공급 말고요, 다음 단락 보시면 국가경제에서 가게와 기업 또 정부까지 이제 고려할 수 있겠는데, 총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와 투자만 있었는데요. 여기가 총수요와 관련된 거예요. 얘는 소비와 투자 이렇게 있었는데, 정부와 해외 부분이 들어가면 여기 정부 지출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을 우리 책에선 Q라고 씁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돼요. 왜냐면 수입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거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해외에서 생산된 거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측면에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수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빼버리고 수출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는 거지만 우리나라 물건 자체가 아무튼 팔리는 거잖아요. 수요가 되는 거니까 이 수출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수출 빼기 수입을 순수출 또는 요거를 경상수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물건에 대한 어떤 주문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말 그대로 주문 측면이야.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순수출 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서 맨 마지막 지출 보세요. 그래서 얘와 얘가 이제 같을 때가 바로 균형민소득이 달성된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공급이 더 많게 되면은 물건이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돼서 조정이 되고 수요가 많게 되면 더 많이 생산돼서 더 이상 생산과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잃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상태가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제출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18페이지 가보시면 이거 두 개 같을 때가 뭐다? 국민소득 첫 번째 줄의 균형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S, 거기 보시면 C가 양쪽 똑같잖아요. 그래서 C와 C를 제거한 거예요.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SP 민간의 저축이고요. 조세입니다. 그리고 Q 있잖아. Q를 위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플러스로 하려고 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I, G 그 다음에 X가 수출이에요. 수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누출과 주입의 균형 조건이다. 그렇게 다음 줄에 나와 있는데 요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요게 우리가 튜브 모형에서 얘기하면 이게 주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젝션 이렇게 해당하는 것들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쪽 보세요. 저축과 조세와 그 다음에 수입 이거는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와 누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균형민소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의 식 보시면은요. 폐쇄경제에서는 요 순수출이 빵인 거야. 수출과 수입을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빼버린 거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만약에 폐쇄경제 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수출과 수입이 똑같으므로 이므로 네, 요걸 빼고요. Q와 X를 빼고요. 그 다음 거기 밑에 1-5식을 볼게요. 투자만 놔두고 저쪽으로 넘길게요. SP 더하기 T-G 얘는 여기 투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나머지 이거를요 정부 입장에서 들어온 거에서 밖으로 나간 걸 뺀 나머지를 우리가 정부 저축이다 해가지고요 SG 이렇게 쓸게요. 얘는 정부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얘는 민간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민간의 저축. 자,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을 합친 게 투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1-5식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요. 거기 한번 볼게요. 1-5식 보시면 밑에 총 투자가 민간 저축과 정부 저축의 합. 그걸 국민 저축. 자, 용어 정리 좀 하시죠.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아실 텐데 원론에서 다 하셨을 테니까 요거를요. 국민 저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셔널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기도 해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거기 파란 색깔로 재정 흑자, 재정 적자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지. 정부 저축을 쫙 살펴봤는데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T-G가 0보다 크면 이게 재정 측면에서 흑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T-G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재정 적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적자 재정. 자, 이게 두 개가 똑같습니다. T-G가 제로와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균형 재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게 이제 정부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보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폐쇄 경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개방 경제다 하면은 요거 그냥 쓰면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1-6식이 나와 있는데 투자를 빼고요. 개방 경제인 경우에는 개방 경제인 경우 자, 이거는 뭐 같은 식을요, 그냥 자꾸 이제 반복해서 다른 식으로 표현할 텐데, 투자만 놔두고 나머지 다 저쪽으로 넘겨볼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식이야. 자, 그러면 여기 투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똑같이 민간의 저축에다가, 그 다음에 정부 저축은 그냥 T-G로 쓸게요. 이렇게 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요게 전리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은, X가 되는 겁니다. X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냥 마이너스 순수출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그냥 순수출 씁시다.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나 이권이 성립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맨 마지막 줄 한번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민간의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요거 빼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또 쓸 수도 있겠죠. 그 차이는 정부저축 또는 재정흑자, 경상수지 흑자의 관계식으로 다시 쓸 수 있다. 그래서 1-7식 보시면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여기다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 민간의 저축에서 투자 이렇게 뺀 거고 얘를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더하기 T-G 이거 그냥 놔두고요. 그럼 순수출을 전리 넘겨. 그쵸. 그냥 표현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X-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7식 거기 보시면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민간 및 정부의 초과 저축은 민간 저축, 정부 저축은 뭐랑 같다? 경상수지 흑자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상황인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지속된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는 자, 미국의 경우에 경상수지 적자니까 이게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인데 얘가 왜 발생했습니까? 라고 하면 재정 적자의 증가. 이게 마이너스인 거야.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재정 적자죠. 마이너스. 이게 뭐 100이라고 하면 이거 뭐 50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낮은 민간 저축. 여기 보시면 저축이 낮은 거야, 저축이. 저축이 굉장히 많으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또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50 뭐 이런 식으로요.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은 저축을 잘 안 하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기간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산유국들, 석유 있잖아, 수출 국가들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그쪽 입장에서 걔네들은 경상수지 흑자와 저축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세계 전체적인, 밑에 보시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 불균형에서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선 요거 먼저 보시면 이거는 경상수지 적자와 미국의 재정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얘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00인데 얘가 플러스 뭐 5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뭐 마이너스 15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같이 오는 건 아닌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트윈, 쌍둥이 적자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거기 보시면 글로벌 임밸런스라는 표현을 좀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균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불균형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자, 거기 그림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중국과 아시아 신흥국가 이런 나라들은요. 국제 수지가 거기 보시면 플러스로 돼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뭐 중동 상류국은 빨강이잖아. 그것도 다 플러스인데 미국이나 뭐 여타 경상수지 적자국들 미국이 대표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미국이 거기 보시면 경상수지 적자야. 그래서 이제 세계 뭐 지도가 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쫙 이렇게 있고, 미국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째줄 봅시다. 예, 우리 왼쪽 컬럼의 제일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자, 거기 보니까 밑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 볼까요?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이전까지 일본, 동아시아,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경상수지 흑자폭이 계속 증가해 왔고요.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다음 칼럼 첫 번째 줄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여기 산유국이라든가 얘네들은 아시아 국가도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거기 보시면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경상수지 적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알 수가 있겠어. 뭐 그게 뭐 그래서 세계 시장이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 어느 한쪽 블록은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데 어느 반대쪽은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는 뭐야? 이거요. 원인 한번 볼게요. 원인. 이게 이제 우리 앞에 요거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미국의 재정 적자 증가와 함께 낮은 저축과 과소비. 아, 그렇죠. 이쪽이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식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는 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이거요.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은 뭐 뻔하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낮은 저축률. 미국 애들이 저축을 안 하는 거지.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얘가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적자가 동시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률과 과소비. 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미국의 재정 적자. 네, 이게 바로 원인이다. 첫 번째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왜 재정 적자는 이렇게 발생한 거야? 라고 하면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 거기 보시면 부시 행정부였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고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출이 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하나 있고, 그다음 또 전쟁을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등 이라크와 전쟁을 통해서 전비 지출이 커요. 군사비 지출, 전쟁과 관련된 군사비 지출이 커요. 그러니까 이걸 메꾸지 못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거기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또 커져요. 그래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출이 커. 이러니까 정부가 들어오는 조세 수입은 별로 없는데 나가는 것만 굉장히 커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 또 과소비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들어오는 것보다 씀씀이가 더 크게 되는 거니까 해외에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격자로 나타나게 된다. 그럼 누군가는 흑자가 있겠죠? 맞아요.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자인 경제 주체들도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한편 국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 동아시아 국가, 중국 이런데 아니면 산유국 같은 데도 그렇게 소비라든가 투자가 많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소비와 투자가 반대로 투자가 부진했어요. 부진한 상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로 돈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 돈을 벌어들였는데 그게 외환보유고로 인해서 흑자로 통한 외환보유고가 증가했는데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게 달러가 이제 증가한 거죠. 증가했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다시요 미국으로 보내요. 그렇잖아. 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게 되는데 이걸 자기네가 이거 어떻게 갖고 있지? 뭐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외환보유고 증가한 거를 미국으로 다시 보내게 되는. 그러면 달러는 다시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간 달러가 다시 얘한테 가게 되는 거야. 그래도 믿을 만한 나라는 또 미국이군. 안전한 투자처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도 외환보유고를 달러로 보유하게 되고요. 미국으로 자본이 다시 가게 되는 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달러 리사이클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 용어 정도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에 들어서 더 심화되었고 당시에 달러가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그런 것 때문에 달러가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맨 마지막 제줄에 그 돈이 미국 내 어디로 가요? 미국 내에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소비로 간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막 가면서 또 거기에 부동산으로 간 거야. 그래서 미국에 이게 미국으로 다시 돈이 유입되어 어디로 사용되었습니까? 맨 마지막 제줄 볼게요.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부동산 매입이라든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주식시장으로 다시 투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거기에 버블이 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제 빵 터진 다음에 이러한 글로벌 임밸런스가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거시경제 한 이슈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국민소득 통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암기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버거우니까 그냥 표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게요. 국민소득은 국가경제의 생산소득 지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쵸? 그래서 국가경제 상황에서 다시 정리하면 국가경제의 생산 규모가 어떻게 되니? 그리고 소득 측면에서 어떻게 되니? 지출 측면에서 수준이 어떻게 되니? 그거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생산, 소득, 지출의 어떤 순환 과정 중에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자, 두 줄 내려가 볼게요. 국민소득의 내용과 구성을 경제 주체, 경제 활동별로 좀 보기 좋게 정리한 거를요. 국민소득 통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가보시면 국민소득의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GDP라는 개념과 GNP 살펴보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한 뭐 GDP, 옛날엔 또 GNP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GNI 이런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볼게요. GDP와 뭐냐면 GN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GDP라는 개념을 먼저 살짝 보고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우선 제가 튜브를 그렸기 때문에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유량이라는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국가경제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고요. 이렇게 생산된 모든 품목은 시장에서 판매가 되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두 번째 줄에 생산물의 가치는 시장 가격으로 생산물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아셨죠?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론에서 하잖아. 보통 사과나 배, 바나나 이 많은 것들을 다 한꺼번에 서메이션 하려고 그러면 단위가 다르고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폐 가치로 나타내야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자, GDP 개념 한번 보시면, 자, 개념 보시면, 자, 다운표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에, 보통 1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그 다음에 최종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가치, 그렇죠. 시장 가치에 대한 총액, 이걸 바로 우리가 GD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첫 번째,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보통 1년을 기간으로 하는데 요즘같이 이제 빠르게 변하는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도 하고, 뭐, 이게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뭐, 매달 하면 좋긴 하겠죠. 그래서, 1년 아니면 3개월 분기별로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이거니까 우리나라 땅에서 생산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국인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다 상관없어요. 경제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가치가 창출된 것이기 때문에 GDP에 포함됩니다.
이 도메스틱이라는 거니까 이제 속지주의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자국민 또는 자국민이 소유한 생산 요소에 의해서 생산된 것일지라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에서 생산했다? 그럼 미국 GDP에 포함되는 거지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째 줄에 외국인이 소유한 생산 요소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땅덩이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21페이지 가보시면 국민 총생산 이거요. 이거는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내셔널 해가지고요. 이거는 속인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인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미국에서 생산한 것도 GNP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포함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경제활동하는 것은 다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걸 구별할 필요가 없었고 그냥 비슷한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중심으로 측정했는데 이거 두 개 간에 이제 괴리가 심해지게 된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개방 경제가 심해지면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고 해외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두 개 간의 괴리가 발생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은 아니 가치가 창출되는 땅덩이가 더 중요한 거잖아.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와서 공장을 지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요 땅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삼성인데 삼성이 만약에 인도 가서 세탁기를 만들게 되면 인도에 공장 지면 인도 사람들을 많이 쓰겠지. 인도에 공장 지어서 우리나라 사람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기준으로 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GNP보다는 GDP에 포커스를 더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달러 보시면 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2020년 GDP다 하면은 옛날에 생산된 중고품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빠져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최종 생산물이야. 최종 생산물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종은 GDP가 기업 간의 거래가 되는 중간 생산물은 포함하지 않고 또 가게나 기업 등 자본재 같은 경우 아니면 최종 사용자가 구매하여 재판매되지 않는 생산물만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거기 얘가 나와 있는데 쌀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쌀을 생산했는데 그냥 소비자가 그냥 말 그대로 소비를 한다라고 할게요. 소비하게 되면 이건 최종 생산물이 된다니까 최종재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이 쌀이 공장으로 들어갔어. 기업으로 간 거죠. 공장으로 가가지고요. 거기 보니까 식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투입을 해요. 공장에서 식혜를 만드는데 투입되면 이거는 최종재가 아니라니까 거기 보시면은 중간 생산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 생산물. 그러니까 이렇게 최종재만 얘기하는 거지 중간 생산물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혜가 최종적으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쌀을 두 번 다 계산하면 이중 계산 문제가 발생해서요. 얘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혜에 투입됐으니까. 그래서 GDP에 포함되지 않아. 왜냐하면은 이중 계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중복 계산이 된다는 거죠. 계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각각의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생산된 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쓰죠. 우리가 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생산 측면에서는 이렇게 최종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각 생산 단계에서 부가가치의 합 이렇게도 얘기하죠. 생산 단계에서 가치가 더해지는 부가가치의 합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 측면에서의 GDP를 우리가 계산하게 됩니다.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거래 단계마다 생산 가치를 다 더하게 되면 이중 계산이 되니까 그냥 최종 생산물 하나만 한다거나 아니면 각 생산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총액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P 곱하기 Q로 나타내서 정리하게 됩니다. 자, 우선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자, GDP 지출의 구성 한번 볼게요. 1번.
GDP 지출의 구성. 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줄 거기 한번 보시면 생산된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더하는 것 외에 국내 총생산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거를요, 어떻게 지출하는가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거기 두 줄 내려가 보시면 경제 주체가 세 번째 줄 볼게요.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부문.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지출이라는 말 붙여도 돼요. 투자, 지출, 수요, 정부 구입, 정부 지출, 수요, 순수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의 소비 이렇게 되는 거죠. 요 C가 지출 측면이다 해가지고요. 이걸 뭐 aggregate expenditure 이렇게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요걸 먼저 볼게요. 소비 지출 한번 봅시다. 소비 지출. 자, 우선 거기 보시면은 민간의 소비 지출은 가계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과 음식, 옷과 같은 비내구재. 그쵸? 가게들이 서비스에 지출한다거나 아니면 비내구재. 비내구재는 내구재의 반대야. 그러니까 내구재는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소비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옷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바로바로 소비를 하면서 효용을 누리는 것이고, 아니면 내구재. 내구재는 듀어러블 해가지고요. 가구라든가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소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오케이. 다음에 민간의 투자. 얘는 민간에 대한 투자 지출 수요. 투자 지출까지 쓸게요. 자, 이거는요. 거기 보시면 총 자본 형성, 총 고정 자본 형성과 재고 증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고정 자본 형성과, 그러니까 이게 자본재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아니면 재고의 증가. 우리 재고도요, 투자라고 봐요. 재고 투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재고 증감, 이것도 투자로 나타냅니다. 총 고정자본 형성은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시 총 고정자본 형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나눠집니까?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줄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얘는 설비 투자와 말 그대로 공장 설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가로에 있죠. 신축 공장 및 기계에 대한 기업의 지출이고요. 그리고 건설 투자 이렇게 있습니다. 건설 투자. 자, 그래서 건설 투자는 거기 보시면 사무실 건물에 대한 기업의 지출, 신축 주택. 원래 신축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하는 거에 비슷한 거잖아. 내구재 같이 집 사는 거.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하고 오랫동안 소비하니까 우리 투자로 집어넣어요. 주택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요거 재고도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이제 정부가 소비하는 건요, 정부 구매, 정부 지출 수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부에 대한 지출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거기 보시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쓰는 건데요. 이전 지출이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구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 지출 의미가 구입의 그 의미인데, 여기는 이전 지출은 제외, 배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순수출은 수입 빼기, 수출 빼기 수입이죠. 그래서 얘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거기 보시면 뭐 그냥 알고 있는 얘기니까 얘는 순수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정리하면 요게 지출 측면에서의 국민소득 나타낸 거는 Y는 여기 CIG 순수출 거기 밑에 식 있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GDP와 지출의 구성 요소 항목이 나와 있는데, 요 소비 지출과 관련해서는요,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제일 커요. 비중이 크지만 이게 막 변동성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작고 한계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은 좀 크게 변하진 않죠. 작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민간의 투자와 관련된 거는요, 얘는 비중은 좀 작아요. 얘는 비중은 작으나 변동성이 커요. 작으나 변동성이 크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 그래서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죠.
다른 나라들도 그렇다는데 GDP 구성 항목 중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지출 항목으로서 절반 이상 차지하니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래프로 표현돼 있잖아요. 전체 GDP에서 빨간 색깔이 소비인데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24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그 다음으로는 투자가 비중이 많고 그 다음에 정부 구입, 순수출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순수출,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큰 경우가 바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명목 GDP랑 실질 GDP 볼게요. 이쪽에서 봅시다. 여기서 아시죠? 자, 우리가 이제 GDP를 이제 표현할 때 명목과 실질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명목 GDP 그리고 실질 GDP. 자, 명목은 이제 노미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노미널 이게 이제 뭡니까? 라고 하면요. 이건 레알이죠, 레알. 진짜예요, 진짜 GDP야. 우리의 후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제 실질 GDP가 중요한 거죠. 이 명목이라는 것은 명목 임금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화폐로 표현한 이렇게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실물, 상품으로 표현한 거예요. 실물로 상품으로 표현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거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자, 명목 GDP, 경상가격 GDP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 보시면 2016년도의 명목 GDP는 2016년도에 총생산의 시장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T가 제로라고 할게요. 기준 연도. 얘가 이제 비교 연도라고 합시다. 아이고. 그러면 얘가 이제 기준 이렇게 잡았어요. 기준. 자, 그러면 아무튼 이게 2016년도다라고 하면은 2016년도의 명목 GDP는요. 2016년도의 가격과 생산량을 곱하는 거예요. 이 Q는 그냥 생산량 합시다. 수입이 아니에요. 자, 2020년도라고 할게요. 지금 현재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P1과 Q1. 이게 바로 명목 GDP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목 GDP.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진짜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P가 커지면 사실 우리한테 뭐 좋을 건 없어요. 오히려 Q가 커져야지 사실은 행복한 거거든. 요거랑 요거 비교를 했는데 P 때문에 커졌는지 Q 때문에 커졌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우리 P를 옛날 기준 연도의 P로 고정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연도의 P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P0 그대로 가져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Q를 곱해주는 거는 Q1을 그대로 이렇게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기준 연도에는 명목과 실질이 똑같게 돼요. 당연히 얘로 가져오고 얘도 이렇게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실질 GDP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실질 변수로 앞에 곱해지는 게 P0를 다 곱해주게 되었어. 그럼 얘랑 얘 실질 변수끼리 비교하게 되면 값이 커지게 되면 P 때문에 커질 수는 없잖아. P를 똑같이 맞췄으니까 Q 때문에 커졌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경제 성장률을 나타낼 때는요. 실질 변수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게 이제 실질 GDP야. 이게 명목 GDP고. 자, 그러면 비교 연도에 명목과 실질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느 게 당연히 더 클까요? 자, 위에 그림도 나와 있긴 한데 기준 연도에는 두 개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자, 얘랑 명목과 실질을 비교해 보면 Q는 똑같잖아. Q1 똑같은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서 P0보다 P1이 더 크잖아. 그러면 P0보다 P1이 더 크니까 이때 값은 어디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더 크지. 명목 값이 실질 값보다 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가 이제 기준 연도잖아. 그래서 T가 제로인 기준 연도가 되면 여기요.
만약에 여기 명목과 관련된 실질과 관련된 지표가 GDP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실질 GDP다 이렇게 얘기하면 명목 GDP는 거기 빨간 색깔로 돼 있는데 기준 연도는 똑같은데 얘가 당연히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명목 GDP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게 명목과 실질과의 관계가 저 뒤에 다시 이제 인플레이션 할 때 할 건데 이걸 바로 GDP 디플레이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물가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게 되면 GDP 디플레이터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제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두 시점의 명목 GDP를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두 시점의 명목 GDP를 비교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후생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P도 변하고 Q도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두 시점 사이의 실질 생산량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실질 GDP의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불변 가격,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곱해줘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다시 가보시면 자, 기준 연도가 2010년이다 라고 하면은요, 그 밑에 나와 요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게 기준 연도가 2010년이면 뭐 2016년이나 20년도의 값은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명목이 실질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요거보다 한 타임 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 타임 전. T-1기 요 시점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비교년도예요, 얘도 비교년도야. 비교년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비교년도의 명목 GDP는요. P-1, Q-1 이렇게 되는데 실질 GDP는요. 얘를 그대로 가져온다니까. 그래서 P0에다가 뒤에 곱해지는 게 Q-1 요걸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어서 P-1보다 얘가 더 크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위에가 명목이잖아. 당해년도의 가격과 당해년도의 생산량을 곱한 것인데 얘가 실질 GDP잖아. 그럼 분모랑 분자랑 명목과 실질과 어느 게 더 커요? 여기 Q-1 나와 있는 Q의 -1기의 타임은 똑같은데 요거 Q는 똑같은데 P0가 당연히 더 큰 거니까 밑에가 더 큰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 연도에는 명목과 실질이 같은데 비교 연도에서는 오른쪽은 명목이 당연히 더 크고요. 왼쪽은 오히려 명목이 이렇게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25페이지 첫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줄 보시면 2010년도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동일하고 2010년도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명목이 실질보다 크고 2010년도 이전에는 실질이 명목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GDP 개념 살짝 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GNI랑 관련해가지고요. 같이 비교하고 국가 경제 전체 순환, 자금 순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